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그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연합회장 임동욱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4차 우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뵙게 되는데요. ESG는 이제 우리 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여러 내용들로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큰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경영 부장입니다. 탄소 중립은 사실 세계적인課題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ESG가 나한테 많이 다가와 있다라고 좀 체감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두 번 들으셔서 조금 아직은 좀 체감이 덜 되시는군요.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제가 조금 지루하실까 봐서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영상이나 이런 것 좀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에서 ESG가 과연 필요할까? 뭐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ESG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ESG가 지금 하시는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뭐 ESG가 핫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영상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 영상 제목이 맨인데 저 맨이 인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의 부제가 인간이 지구를 3분 만에 망치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 왔는지를 보여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뒤에 보면은 ESG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속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기업도 지속 가능해야 하지만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왜 기업에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나는 진짜 환경 오염을 덜 시키기 위해서 나는 종이컵 쓰지 않겠어, 플라스틱 쓰지 않겠어 라고 해서 개인이 아무리 줄여봐야 굉장히 그 양이 소량이거든요. 근데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뭐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줄어드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보다 기업들이 오히려 큰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나가 움직이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여 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거래하는 대상들이 대기업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년 후, 5년 후에 굉장히 체감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연말이니까 그 회사에서 인사 시즌, 뭐 이런 게 되게 인사 시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저희 회사의 LG 이노텍에 경영 지원 담당이라는 조직의 CSR 팀에서 ESG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ESG를 담당하는 임원 조직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렇게 기업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오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ESG라는 게 이게 글씨체가 조금 깨져서 이렇게 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긴 하는데 좀 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기업을 이 기업이 좋아, 이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 매출이 높은 기업, 아니면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걸로 좋다라는 게 오래 갈 것 같고 지속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니까 그런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막 기업은 돈 벌고 되게 잘 나가는데 막 근로자들은 되게 막 어려운 환경에 있고 아니면 우리 협력사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런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얘기하는 기준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뭔가 사회적 스캔들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냥 한순간에 휘청휘청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 협력사들과 어떻게 협업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돈만 잘 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과정까지도 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ESG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개념들이 외국에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면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들이 올 때도 ESG를 감안을 해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저희 협약식 하셨습니다만 탄소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재생 에너지 사용, 뭐 폐기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리라든지 뭐 우리 기업들의 그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ESG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 우리 흔히 다보스 포럼, 뭐 최태원 회장이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보스 포럼이 이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다루는 게 글로벌 위기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글로벌 위기 지수를 발표를 할 때 예전에 주로 올라가 있던 거는 경제적인 이슈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많이 벌고,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이 보시면 뭐 기후 대응, 이상 기후, 아까 거기서 봤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ESG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내 언론 기사에 나왔던 그 건수들인데, 뭐 2015년에는 1년 동안 100건도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점점점 증가하다가 2020년에 2019년 보도량의 한 4배 정도가 됐고, 그다음 올해는 이미 4월 달에 이 수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만큼 ESG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그만큼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국내 외적으로는 지금 탄소 관련된 배출권 거래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규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저희 뭐 공공기관 입찰하시거나 이럴 때도 이런 ESG가 평가 요소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거 좀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ESG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업의 필수 전략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좀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별로 관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슈가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은 혹시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언제요? 지난번에요? 네.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나이키 봄 꾸매는 이 소년의 사진이 1996년 6월에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이게 잡지를 딱 펼치면 이 두 페이지가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이 15센트였거든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일하는 시간이 1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잡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실으면서, 아니 나이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 아동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15센트 받고 11시간씩 일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키의 반응이 어땠냐면, 다 들으신 내용이세요? 나이키의 반응 뭐 이런 것도 다 뒤에 얘기? 그건 뭐죠? 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나이키가 어떻게 되겠냐면, 아니 저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우린 저런 애 고용한 적이 없는데 우리 협력사의 문제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문에 났던 그런 그림인데요. 1인 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불매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불매운동 때문에 나이키의 그 매출이 37%가 그냥 속절없이 줄어버리고요.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이키가 굉장히 이제 그 ESG를 챙기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산에 가면 피혁 공장 이런 데들이 나이키하고 거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사실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 그걸 받는 것도 사실 10인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키하고 거래하는 구인 이런 사업장이 나이키에서 요구하는 500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미트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ESG를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고요. 제가 이거 96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나이키에서 저런 홍역을 거치고 났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저런 사례 스터디에서 굉장히 좋아졌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 해서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개입되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위구르족들 막 탄압하고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뭐 인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방글라데시의 라나 프라자라는 건물이 무너졌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보셨어요? 이거는 그 방글라데시의 라나 프라자라는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2013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처참한 현장이 보이는데 방글라데시의 특징이 뭐냐면 좀 연약하대요. 집안이 연약해가지고 그 집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가 잘 나지 않는데 굉장히 까다롭대요. 근데 이 라나 프라자라는 건물이 약간 정부 관료하고 이렇게 짱해가지고 돈 주고 막 이래서 이렇게 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연약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기둥이나 이런 거 보일 텐데 여기 4층에 뭐가 있었냐면 1층에는 막 이때 뭐 상가 이런 게 있었고 2, 3, 4층에 미신 공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우리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나요? 뭐 자라, 유니클로, 뭐 H&M 이런 그 좀 저가에 뭐 이렇게 빨리 바뀌는 그런 브랜드들이 한창 유행을 할 때 그때 이 공장이 엄청 확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 그랬지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 4층짜리 건물을 7층까지 증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들어와 있다 그랬죠? 미싱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공사도 제대로 안 한 불법 건축물에 미싱이 그 하중을 견디면서 이거를 4층에서 7층까지 증축을 했고 심지어 이거 무너질 때 이 7층을 또 9층까지 증축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전날 정부 관료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할미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몇 개의 뭐 좀 덜 중대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겠죠. 그래서 무너지기 전날 막 콘크리트에 막 철근이 삐져나오고 무슨 근로자들이 일하다 막 머리에 막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막 정부에 신고해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물 내일부터 운영하지 마세요라 그랬는데 이 건물에 일하는 관리자들은 야 니네 여기서 일 안 하면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어? 안 나올 거야? 퇴직금 안 줘.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나왔다가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무너진 날 미싱을 돌리니까 이게 일제히 미싱을 딱 돌리는 순간 힘이 쫙 받칠 거 아니에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순간 이 건물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대 사망자가 났던 사고인데요. 그 사망자가 1,130명이고요. 부상자가 2,500명이었는데 이 부상자 중에 그 신원 파악 안 되는 사람이 한 7분의 1이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동노동이었던 거예요. 아동들이 여기서 현장에서 일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옷감입니다. 옷감. 계단인데 옷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피난을 못하는 거예요. 옷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도망도 못 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래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뭔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벨 같은 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미싱 돌리고 있다 갑자기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 보면 이게 그 당시에 H&M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망연자실하는 이런 소녀의 사진 이런 거 실으면서 굉장히 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한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자라 그래서 뭐 패션 레볼루션 데이 뭐 이런 것도 정해서 그날을 기리고 그런 부분들도 생겼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포스코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삼성폰 만들다 실명한 20대 청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삼성, LG의 3차, 4차 협력 업체거든요. 3차, 4차 협력 업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1차 협력 업체가 1000개만 있다고 치면 1000개는 관리한다고 쳐요. 근데 하나만 더 내려가면 그 협력사가 10개만 있다고 해서 10,000개잖아요. 3차로 내려가면 10만 개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삼성에서 관리해라 라고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그거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유감스럽지만 저희 LG도 그렇지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협력사의 협력사들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요청을 받으신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협력사 관리를 하라고? 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시기들이 머지않아 도래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는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애플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재생에너지 몇 % 이상 써라.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그 한국전력에서 재생에너지 파는다는데 거기 입찰 참여해라. 그 다음에 그 폐기물 관련해서 제로 웨이스트 랜드필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걸 받아라 라고 해서 계속 환경적인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는 고객이 요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LG이노텍 대기업인데 잘 하겠지. 그러면 협력사도 시키세요. 그래서 어디 협력사 정도는 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와 거래가 없더라도 이제 더 큰 사업을 하시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또 뭔가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마침 따뜻하기도 하고 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졸리실 수도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의 그 작가가 만든 같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의미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Phone 6. Do you want them to buy New iPhone 16. Buy it today. New iPhone 17. Buy it now. New iPhone 18. Buy it today. New iPhone 19. Buy it iPhone 21. iPhone 22. 그 중간에 보시면 그 폰 만드는 공정에서 보면 딱 이렇게 무슨 경찰처럼 마치 이렇게 딱 지켜 서 있고 막 동일한 이렇게 노동 작업을 하는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도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채굴 하면서 막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막 뛰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어떤 자연을 훼손하면서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전기 전자 폐기물 하면서 떨어졌던 거기가 전자 전기 폐기물이 있던 데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결국엔 그 사람이 올라가서 서 있었던 데가 뭐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그 라이프 사이클의 뒷단까지도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책임을 져라 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앞에서도 봤던 그런 이슈들과 함께 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회 비판적인 작가가 이런 영상을 만들 만큼 많은 요구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럼 이런 요구들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런 애플, 테슬라, 바스프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협력업체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겠는데? 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애플의 오디트를 봤는데 애플이 저희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게 코드 오브 컨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키셔야 돼요 라는 게 5페이지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5페이지를 상세하게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서플라이어 리스폰서빌리티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SR 스탠다드가 한 12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120페이지에 걸쳐 있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다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들이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키라고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못 지켜서 기업들이 수출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출 기업들이 이런 이 CSR은 ESG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력사 선정에서 배제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해결한 후에나 우리가 납품을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납품량을 축소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애플이 그 연간 오딧을 나가는, 여기서 말하는 오딧이라는 거는 뭐 품질 오딧 이런 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인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환경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오딧을 애플이 1년에,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640 이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600여 회 이상 애플이 이런 걸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거를 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근데 이 2017년에 발간했던 2016년 보고서 이후에는 애플이 이런 표현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좀 격하다고 생각을 해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애플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때부터 국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그 애플 여기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개의 협력사에 대해서 관계를 끝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개의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13개의 업체는 그냥 물량을 확 줄여버렸고 3개하고는 우리 거래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ESG 관점에서 이슈가 되면 거래가 끊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게 보면 그 2020년 11월 기사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기사거든요. 근데 뭐냐면 애플이 주요 협력사 대만 페가트론의 신규 발주를 중단했다는데, 애플의 휴대폰을 이렇게 조립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페가트론이고 하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폭스콘. 네, 폭스콘하고 페가트론 이 두 회사가 있는데, 폭스콘은 뭐 임직원 자살 막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이슈가 됐고, 페가트론도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보면 노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가트론하고 신규 발주를 중단했다는 게, 이게 보이는 시그널이 뭐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애플 입장에서도 페가트론 같이 큰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이 되면 본인들도 생산할 데가 없거든요. 생산 기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애플도 NGO 단체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니네 아까 오딧 700여 회 한다며, 그거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걸 하는데 이런 데랑 거래를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애플이 저희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연간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3월, 6월, 9월에 어디 공장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NGO가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 언제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면 준비 다 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돼? 이래서 애플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겠대요. 근데 당일날 갑자기 오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며칠 전에 뭐 얘기하거나 뭐 이러겠다는데, 이제는 미리 어나운스를 안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착취 사건 이후 오필름과의 관계를 끊는다. 여기는 발주 중단한 케이스고, 여기는 아예 협력사에서 배제한 사례인데,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장 위구르족 이슈가 이 오필름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신장 위구르족 한대야? 우리 여기하고 거래 안 해. 그래서 오필름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영향 때문에
저희 LG 이노텍에서도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이게 10대 과제예요. ESG 관점에서 10개의 과제를 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공급망 ESG라는 게 있고요. 저희는 이제 2013년부터 CO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그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데요. 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협력사 대표님들 모이신 협의체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CSR, ESG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나가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주요 활동들을 보면 그 뒤에서도 한번 이걸 다루긴 할 텐데 먼저 SAQ라는 셀프 어세스먼트 퀘스처네어라는 문진표 같은 건강검진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셀프 어세스먼트 퀘스처네어라는 그 엑셀 시트나 아니면 스스로 평가해 보실 수 있는 뭐 건강검진으로 따지면 문진표 같은 걸 드려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체크해 보라고. 그러면 스스로 체크하신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개선하셔라. 라고 이렇게 업체들 대상으로 1차로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뭐 이제 뭐 간, 폐 이런 거 보듯이 뭐 간이 노동인권 쪽, 뭐 폐가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무슨 뭐 진짜 현장에 진짜 큰 문제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뭐 내시경하다 용종 떼어내는 것처럼 뭔가 제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학 처방하듯이 처방을 제시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또 협력사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조금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된다. 지금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협력사의 ESG 측면에서의 건강도를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면서 제가 건강도를 높인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협력사의 건강도가 곧 우리의 건강도거든요. 근데 이게 협력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좀 잘라내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ESG는 이미 뉴노멀로 자리를 잡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응을 못한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챙기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쵸?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 좋은 얘기네. 근데 뭘 하면 될지 이제 돌아가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뭘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 부분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다 해당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기관의 평가를 우리는 안 받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어.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ESG의 규제가 생기면 탄소 관련 규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KESG 지표라 그래서 정부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분명히 중소기업 포함해서 다 평가를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높이는 작업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에서도 앞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투자자가 당장은 없더라도 우리가 뭔가 뭐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ESG 이런 것들 보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구매하는 쪽에서도 ESG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압력을 받는 게 LG 이노텍이 잘 해라 라는 부분은 너무 당연하고, LG 이노텍의 협력사까지 챙겨라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2013년부터 이런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ESG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안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ESG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여성 임원, 여성 근로자 비율 이런 얘기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현장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ESG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즈니스에서 이야기하는 ESG는 철저하게 리스크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위험이 전이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항목들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그 기업에서 근로자 학대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기업에서 뭔가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소년 근로라든지 아니면 뭐 라나플라자 같은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ESG의 어떤 그 원조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ESG를 챙기기 시작한 그룹이 이 전자전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전기 업종에서 공동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포멀리 뭐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시티즌십 콜리션이라고 써 있는데 EICC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단체냐면, 전자산업에 모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 돈 버는 것도 좋은데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자. 기업을 운영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모여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모여서 정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있는 것 중에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LG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어디지? 삼성전자, 이렇게 국내 기업 중에는 세 개사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 전기는 가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데가 가입을 했고, 내년 초에 LG 화학이 가입을 할 거고, 저희 회사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셀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실사를 해서 보고, 그 결과는 비즈니스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 RBA의 기준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 기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급망까지 챙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최소 1차 협력업체는 챙기자. 우리와 1차. 그러면 이 1차가 우리와 1차를 챙기면 1차가 스스로 챙기고 2차 커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2차가 챙기고 3차 커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전 협력사를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 규범의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노동 인권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서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해서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현장을 실제로 투어하면서 현장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협력사를 저희 LG 이노텍 협력사를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다녔었어요. 100군데 정도를 다녀보니까 이거는 어느 회사에 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발견돼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면 여기 뭐 대표님이나 관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우리 담당 직원들 옆에 앉혀놓고 야, 우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살펴보시고, 아니면 실무자분들이 오신 경우에는 아마 해당 부서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해당 부서가 아니시면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시면 그거를 쉽게 보고 점검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동인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법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다음에 가면 국제규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총장님 혹시 이 파일 드려도 돼요? 네,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서 드려도 되니까 나중에 참석하신 분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법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과 관련된 법, 안전과 관련된 법, 그런 법 기준에 대한 얘기고, 뒷장에 가면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제규범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RBA의 기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내 법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국제 기준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 기준에서는 법적으로 감봉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RBA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벌 목적의 임금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충하잖아요. 그런 게 상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더 유리한 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봉 규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가능하지만 해당 협력사의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선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LG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사가 감봉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게 없으면 테이블이 징계 이게 단계가 예를 들어서 4단계였는데 3단계로 줄어버리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감봉 대신에 저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게. 근신은 최대 일주일까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하루 일 안 했으면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근신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좀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 부분인데 저희가 애플 오디트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협력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협력사를 평택에 있는 협력사는 말해서 수정을 하게 했는데 수감받았던 협력사에는 이걸 수정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보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육아휴직 대상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휴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협력사에 가서 제가 취업규칙 줘보세요 라고 해서 점검을 해보면 6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 법이 적용된 게 2005년이거든요. 그러면 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2009년까지는 3세 미만이었으니까 2009년 이후에는 아예 이 회사는 취업규칙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보나 마나인 거죠.
가서 한번 인사 쪽에 가서 취업규칙 줘봐 라고 해가지고 막 넘기다가 육아휴직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서 에이 뭐 그러겠어 그러는데 진짜 우리 회사가 6세로 돼 있을 수 있으세요? 이게 제가 나가서 점검했던 회사 중에 70% 이상은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 와서 점검을 할 때 특히 그 근로감독관이 와서 점검을 할 때도 아니 뭐 다 인터뷰하고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게 문서인 거예요. 근데 문서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당장 무슨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진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혹시 잘못돼 있으면 취업규칙을 바꾸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야 우리는 급여일 25일이야. 퇴직금 무조건 25일 날 나와. 그래서 이제 여쭤보죠. 아 그러면은 혹시 15일 날 그만두면 25일 날 지급이 되나요? 아니 다음 달 25일에 지급이 되는데 왜요? 법적으로는 14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계산하기 불편해가지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그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쳐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면 그래도 이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지연 동의서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공제는 못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 지각한 경우에 벌금 공제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30분 지각했는데 1시간 공제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시간 지각했으면 1시간을 공제하는 게 맞는데 59분까지는 1시간을 공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근로시간, 52시간, 40시간 이런 기준은 있는데 연속 근로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특히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약간 뭐 수당 문제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가 바꾸면 계속해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이 연속 근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규범 기준으로는 일주일 근무하면 반드시 하루는 쉬게 돼 있거든요. 그 뭐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근로자들이 30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쉬지 않고. 근데 그렇게 근무하시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되실 수 있을 텐데 그 방독면 필요한 작업에 그냥 일반 마스크 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안전화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그 현장에 슬리퍼 신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면은 이게 뭐 중량물이 이렇게 있다 떨어지면 발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도 저희 비상구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잠겨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막 사용상 하다 보니까 이거 안 써요 이제 비상구. 근데 여기 비상구 등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저 등을 보고 일로 달려갈 텐데 저게 만약에 고장나거나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수시로 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라인 바뀌는 거에 대응해서 그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금 되게 그러실 게 뭐냐면
우리가 나는 맨날 가는 현장이잖아요. 뭐 내가 뭐 하루에도 몇 번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문제가 문제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맨날 가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서. 근데 어느 날만큼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급상자 이런 거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뭐 중량물도 다루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협착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구급상자를 보면 저 구급상자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 구급상자 가져오시면 막 그 안에 소화제 있고 그다음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지혈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구급상자를 갖다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 구급상자 관리 대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소화기 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고 다 보셨죠? 독극물 마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근로자분들 뭐 2분 사망하시고 그건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여기 보면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일하시는 분들은 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도대체 뭔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MSDS나 이런 걸 붙여서 이게 어떤 유해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진 마스크 착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뭐 쇳가루 날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적절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 나중에 자료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폐버즈나 일반 쓰레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덮개가 없어서 뭐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장에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서 나중에 자료 받으셔서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 같이 보고 나서 좀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돈을 덜 벌어도 좀만 애기랑 더 놀아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2016년 1월 16일) 그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거다라고만 얘기 설명을 듣고 가고 그냥 감기병이었어요. 국토하고 그날따라 유독 발이 며칠 전부터 계속 시렵더라고요. 제가 딱 눈 떴는데 까만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불을 안 켜거든? 여기 되게 화난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왠지 안 켜요?
있다라고는 얘기 설명을 듣고 가고 뭐 이게 위험 물질이다 뭐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병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나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형수법 끝나니까 연락도 없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또 이제 잘 못 보니까 또 이제 할머니 손에 또 키워지고 하니까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걸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100여 개 협력사 나간 중에 3군데서 메탄올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3군데서 다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거 에탄올로 바꾸셔야 된다. 그랬더니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니, 메탄올보다 에탄올이 훨씬 비싼데 이러셨을까요? 전혀 안 그랬거든요. 몰랐어요. 우린 이거 안 되는 거 몰랐는데. 근데 하도 우리가 이제 법이 많이 바뀌고 막 또 뭐만 하면 대표이사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대표이사는 뭐 잠재적 범죄자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결국엔 현업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알고 대응을 해야 이제 이런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 나왔을 때 봤을 시점이 제 딸아이가 7살 때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진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런 걸 보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이제 꼭 메탄올뿐만 아니라 이게 당장 이렇게 큰 손상이 오는 것들 말고도 분명히 납땜 공정하는 데서도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 장비 갖추지 못하고 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요. 아마 본인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모르고 귀마개도 귀찮아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현장에 가서 또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반이나 아니면 ESG 관련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 네. 버거너스 해석 범위나 버거너스
지금 그 ESG 중에 거버넌스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거버넌스를 설명 안 드리고 뒤에 가서 그 RBA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노동인권보건안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거버넌스는 사실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의 거버넌스는 사실 뭐 거버넌스라는 자체가 지배 구조라고 이야기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경영진을 어떻게 견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거버넌스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그거고요. 거버넌스로 넘어가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가 있는지,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SG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성 이사, 뭐 여성 ESG 위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배당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조금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기업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때그때 땜빵식이 아니라 진짜 내부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안 만드시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ESG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체계화돼서 넣어놓은 그런 것들을 만드느냐, 모든 활동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뭐 선언, 대표이사의 어떤 ESG를 하겠다는 선언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절차, 그 다음에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점검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버넌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SG 환경에서 거버넌스가 새로운 지배 구조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주의적인 입장. 네? 사회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 기업의 책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주주들이 투자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배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주주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견제하는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진들이 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장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위원회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중소기업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그런 단계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고려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데 네. 지금 주식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런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네. 준비하는 그런 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하고 창업기업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그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그게 만약 그 공급망에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잘 하고 못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고 그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외부에서 점검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전이라든지 환경 같은 데서 뭐 안전 같은 경우에는 뭐 ISO 45001 인증이라든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ISO 14001 인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증을 받아 놓으시면 인증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증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걸 평가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계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인증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외부에서 기업들이 왔을 때 최소한 인증받아 있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LG이노텍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LG이노텍에서 원하는 그런 코드 오브 컨덕트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협력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뭐 아동노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내가 메인의 타겟 고객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고 이제 그런 걸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선은 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ESG 평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ESG 등급 중에 그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점수가 좀 계속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E가 6등급이 나왔고 S하고 G는 5등급이 나왔어요. 솔직히 좀 되게 놀라긴 했거든요. 저희는 뭐 제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인데 환경 관련된 그 등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되게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회사의 그 비전에도 그 경영 이런 ESG 경영과 관련된 것들을 할 건지를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궁금한 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연관돼서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도 이거 ESG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내년도부터 이제 그 중기청에서 R&D 과제를 할 때 아마 이것들도 요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원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럼 이런 ESG 등급이 아마 뭐 신용평가 등급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런 다양한 어떤 뭐 공공기관, 금융기관 쪽에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 좀 될 것을 예상을 하시는지 혹시 그런 피부로 중소기업들이 와닿게 이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혹시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해외 ESG 평가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 도입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만든 평가니까 측정할 수 있는 줄 세울 수 있는 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맞네 안 맞네 그런 여부는 떠나서 일단 그 평가가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챙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까 환경 등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직접 배출을 하는 사업장이 아닌데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 아마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콥 1, 2가 있고 3가 있는데 3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업무용 차량이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차량 아니면 전기 차량 이런 부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평가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사무용품 쓰면서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은 네. 중소기업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게 일단은 비용이거든요. 비용. 아까 LG에 계시다 그러니까 LG 밑에 있는 하도고 1차에서 2차 챙기고 2차에서 3차 챙기고 그러면은 그 돈을 LG 원청에서 돈을 내려주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 자체 수익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지. 왜? 제가 한번 옛날에 어떤 회사를 장기간 다니다가 LG 창원공장 전자사업부에 청소기 사업부 1차 밴드에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가서 일을 조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맨 처음에는 10대를 만들어 가면은 105%를 줬는데 200대를 만들어 가니까 95%밖에 안 줘요. 왜 그러면 식품이 없어지느냐? 그거 자기들 LG에 온갖 절감 차원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밴드는 이런 경우 투자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이거 풀지 못하면 중소기업 점점 어려워집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결국엔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ESG를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저한테 부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3개가 있다면 저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싼 데 이렇게 해서 싼 데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신기술 개발을 잘하고 싸게만 만들면 돼 라고 했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 싸게만 만들어선 초이스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서 ESG도 잘 하셔야지 그 고객사로부터 초이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고려해 주느냐는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원가 절감, 품질, QCD뿐만 아니라 ESG도 챙겨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ESG를 챙겨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걸 못 챙겨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기본인 리스크 관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주 기본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린 부분이고. 네. 평생을 자세 금융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가만히죠. 평생을 자세 금융업무를 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업체에 우리가 비용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양질의 자재, 저가에 살 수밖에 없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제가 ESG 탄소 중립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첫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는데, 과연 이게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ESG 정책을 경제 어떤 패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의 기업에 이런 부분이 현재 적용이 되었다 그랬을 때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얼마 전 COP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뤄졌었는데,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 그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많이 발휘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성장하고 이제 효율화할 때를 해놓고 이제 개도국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좀 발벗고 뛰어나서고 그러면 그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4차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